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4월 4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신문에서 가져왔고요. 해외 직구 관련해서 전자상거래 전세계 시장 규모랑 이 해외 직구가 한국의 큰손 한국인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해외 직구를 되게 많이 하나 봅니다. 그런 기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부동산 바닥 신호라고 돼 있는데, 우리의 그 경제의 의존도가 중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중 수출 비중이 뭐 한때 거의 28% 30%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좀 많이 떨어졌죠. 많이 25% 24% 23% 반도체도 최근에 안 좋으니까 줄어들고, 미국의 비중이 꽤 많이 올랐고요. 유럽 비중도 좀 올랐고. 그런데 중국 부동산 바닥 신호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체크해 보고요. 삼성 시스템 반도체 정비라고 돼 있는데, 모바일의 두뇌에 해당되는 이 엑시노스 2200 이걸 재투입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도 수익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하이닉스 운영자금용 2조 규모 교환사채 발행했다라고 하는데, 교환사채가 뭔지 설명을 좀 드리면서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뉴스, 해외 직구 격전장인 한국 주문 3일이면 딩동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마존 그리고 알리바바겠죠 아마, 한국 공략 배송 기간은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올 거래액이 50억 불 넘을 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커머스 격전지 한국이라고 되어 있고요. 늘어나는 해외 직구라고 해서 2019년도에 31억 4,300만 달러니까 거의 한, 이렇게 보면 한 4조 했다 그죠? 4조. 우리가 해외 직구하는 금액이 4조였다가 지금은 작년에 47억 2,500만 달러니까 환율 감안하면 거의 6조 정도 해외 직구를 하고 계시네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1,0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가 1,000조 원 넘네요. 엄청난 시장이다 그죠?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최근에는 신속 배달을 앞서서 한국 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고요. 주문 이후 배송까지 1, 2주가 소요되던 해외 직구 상품이 최소 3일까지 배송 기간이 단축되면서 한국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의 격전지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마존과 알리익스프레스, 아이허버 등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물류 파트너사와 제휴를 맺고 빠른 배송을 앞세워서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배송 기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가성비 높은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젊은 층 소비자들의 눈길이 최근 들어 부쩍 해외 직구로 쏠리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 3에서 5일 이내에 배송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당일 이길 배송이 되는 초이스 서비스를 국내에 내놔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었네요. 아마존도 국내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 11번가와 손잡고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운영 중인데, 이를 통해서 국내 소비자들은 아마존의 미국 상품을 평균 4일에서 8일의 배송일 이내로 받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업체들의 한국 시장 공략은 주요 거점과 항공망이 논스톱으로 연결된 데다 신속하고 저렴한 택배 배송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고요.
과거에는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 지역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현지 운송과 국내외 통관 등 시간을 거치면서 일러야 2, 3주 이내로 상품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 길게는 1, 2개월까지 걸리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상품을 주문하는 것이 해외 직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됐다. 하긴 예전에 아마존에서 책 한 권 주문하면 한 2주, 3주 걸렸던 것 같은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직구는 9,600만 건. 와, 9,600만?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니까 거의 한 명당 2건. 근데 뭐 애기들이 주문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애기들 한 뭐 10살 미만 애들 다 빼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안 하시니까 80세 이상 계시는 분들 거의 다 빼고 그러면 실제로 한 명당 거의 한 3건 정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 거래 규모만 6조 2천억 정도로 역대 최고치였는데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1억 건의 해외 직구와 5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관련된 기사가 바로 밑에도 또 나오니까요.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뭐 글로벌하게 천조화되는 시장이라고 하니까요. 좀 잘 봐야 되죠. 해외 직구와 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깊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국내 해외 직접 구매 시장은 2018년에 3조 원대에서 지난해 이제 6조 원 규모를 훌쩍 넘기면서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은 빠른 배송 확대와 국내 고객센터 개소 등으로 저마다 한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분주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3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플랫폼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 네, 조금 전에 나왔었죠. 알리익스프레스가 지난달 국내에 1,000억 원 투자에 발표하면서 한국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앞에 얘기랑 좀 겹치네요. 3, 5일 안에 배송되는 빠른 배송 서비스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당일 2일 배송도 되게 돼 있고 이를 위해서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물류센터 외에도 추가 물류센터를 짓는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뭐 산둥성이 바로 우리 인천하고 태안 그쪽 건너편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당나라 때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면서 그때 생긴 도시 이름이 당진. 뭐 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진이니까 뭐 포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죠. 그 당진이 당자가 이제 당나라 당자인데요. 그 정도로 이제 산둥성하고 뭐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제주도 가는 것보다 아마 더 빠를 건데요. 거기다가 추가 물류센터 짓는다는 계획도 있고 이미 한국 전용 물류 노선을 개설해 운영하는데 한층 더 빠른 배송을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정형권 알리바바 그룹 한국 총괄 대표가 해외 직구라는 항해에 새로 합류하게 될 파트너사분들과 함께 한국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빠른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했고요. 전 세계 해외 직구 시장 중에 한국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점이 고려가 됐다고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내 행보는 지난해부터 이제 본격화됐는데요. 지난해 11월 11일, 우리는 빼빼로 데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광군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광군제를 즈음해서 평일 기준 3일 배송을 실현을 했고
일부 상품에 대해 무료 반품 서비스도 실시를 했네요. 특히 수도권 지역에 국내 최초 고객센터를 개설해서 고객 문의 응대에도 나섰고요.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광군제 당시 국내 첫 주문건은 37시간 만에 배송을 완료했고, 고객센터를 개설해서 고객들이 한국인 상담원에게 편하게 문의했다고 말했다. 올해 1,0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투자를 밝히기 직전에는 배우 마동석을 모델로 한 TV 광고와 5개 광고도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알리플렉스가 전속 모델을 선정하고 TV 광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마동석 배우의 친숙한 이미지를 내세워서 중국 플랫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한다는 의도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성장 중인 이커머스 Q10도 지난해 한국 법인 설립 후 국내 해외 직구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해외 직구 주요 품목에 지금 어떤 품목을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가, 저도 좀 궁금했는데 1위가 건강식품이네요. 건강식품이 16.3%입니다. 예전에 그 암웨이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 걸 봤는데, 그때는 국내에서 했는데, 암웨이 말고도 그런 다단계 그런 업체들이 좀 있잖아요. 그 호나우드가 선전을 했던 그게 뭐였죠? 호나우드가 맨날 먹는다고 하는 약간 단백질 밀가루 같은 거, 그 미숫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네. 저희 아들도 좋아했던 건데. 두 번째는요, 가전제품입니다. 가전제품도 이렇게 하이마트나 국내 전자상거래를 이용 안 하고 해외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걸 해외에서 직구매를 할 수도 있고. 3위가 이제 의류네요. 의류. 어떤 제 후배가 그때도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뭐 현대백화점 가서 사면 이게 500만 원짜리인데 실제로 뭐 해외 직구를 해서 뭐 150만 원에 샀다. 뭐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기도 합니다. 4위가 커피, 주류, 과자류. 5위가 신발류, 5.9%. 이 신발류에 아마 제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축구화 몇 개 되게 쿠팡에서 너무 싸더라고요. 너무 싸가지고 주문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배송이 되는 것처럼 국제 배송이라고 돼 있던데, 그 메시가 신는 신발이라고 하는데 한 3만 7천 원 뭐 이렇게밖에 안 해서 제가 구매를 해봤더니 짝퉁이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 생산되는 그런 신발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겠지 해서 신어보니까 나쁘진 않은데, 보통 짝퉁 신발 잘못 신으면 이제 막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 원재료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발을 사서 또 사이즈가 안 맞아요. 270을 시켰는데 290 정도 날라오더라고요. 제가 잘못 시켰나 해서 또 한 치수 낮춰서 시켜봤더니 그것도 285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도 못 신었는데요. 그런 거 보면 좋은 거 그죠? 그냥 좋은 거 하나 딱 사서 신는 게 낫는데, 저 같은 경우에 왜 그런 거에 저는 돈을 자꾸만 아끼는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제 돈 주고 제가 제 축구화 10만 원 이상짜리를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제 싼 거 찾아서 신는데, 아니면 이제 아들이 신다가 약간 좀 너무 낡은 거 있잖아요. 아들하고 이제 발 사이즈가 똑같아가지고 아들 신던 것도 신고 하는데, 5위에 신발류 5.9%에 제가 약간 일조를 했고요. 6위는 화장품하고 향수가 있네요. 그리고 7위가 완구 인형, 8위가 핸드백 가방. 핸드백 가방도 3.4% 직구를 하시나 봅니다. Q10은 지난해 국내 1세대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을 인수한 이후에
티몬이 팔렸네요. 우리나라에 그때 쿠팡, 위메프, 티몬 요렇게 세 개가 가장 선두주자였었는데 한 5, 6년 전에 이렇게 인수한 이후 최근 인터파크 커머스 부문을 인수했고 위메프 나오네요. 위메프도 조만간 인수하는 등 몸집을 키우고 있다. 옛날에 제가 티몬하고 위메프 좀 알아보니까 생존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은 좀 했었거든요. 티몬은 Q10의 물류 자회사인 Q익스프레스 물류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해서 최근 직구 전문관을 선보였는데 현재 직구 배송 기간을 최장 일주일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Q익스프레스는 경기 김포와 인천 영종도에 풀필먼트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밑에는 Q익스프레스 얘기니까 쭉 하고 전 세계 최대 이커머스 회사인 아마존은 최근 들어서 자사몰의 한글판을 강화하는 등 국내 사업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네요. 2021년 10일건가 플랫폼에서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로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에 현재 평균 배송일은 4에서 8일인데 미국에서 출발하는 상품 중 가장 빠른 배송 기간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네요. 아마존의 그 글로벌 스토어는 5천만 개 이상의 디지털, 패션, 뷰티, 리빙, 도서 카테고리 상품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5월 이 스토어의 상품 1,000만 개 이상이 새로 업데이트 됐다고 합니다. 글로벌 이커머스의 참전으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지금 요 문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문구입니다. 글로벌 이커머스의 참전, 아까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국내 시장을 지금 공략하러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까르푸라든지 월마트 이런 것들이 한국 들어왔다가 철수할 수가 있고요. 코카콜라도 우리나라에서 1등 못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일단은 전쟁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티몬이나 위메프가 살아남기 힘들겠다라고 느꼈던 거는 그냥 그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쪽 시장이 계속 레드오션화 되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제가 1등밖에 살아남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어쨌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CJ 대한통운이나 한진 등 국내 1, 2위 물류 사업자인 이들 회사에는 호재고, 그렇죠. 이 배송하는 업체 물류 사업자들한테는 고객이 늘어나니까 호재고요. 21년 아마존은 11번가와 협업할 당시 국내 택배 배송 파트너로 한진과 손잡았었네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CJ 대한통운과도 추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아마존의 배송 관련 연락처로 전화를 걸며 CJ 대한통운의 인천국제특송센터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CJ 대한통운은 일부 상품은 한국 소비자가 미국 기준 오후 1시까지 주문할 경우 이르면 3일 안에 집 앞에 도착한다고 하면서 미국에서 비행기로 출발한 상품이 심야나 새벽까지 도착하면 바로 허버 터미널로 보내 분류한 다음에 당일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 도착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상품 배송도 CJ 대한통운의 몫이고요. 3에서 5일 도착 보장과 함께 주말에도 해외 직구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실제로 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해외 직구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죠? 맞아. 그래. 요즘은 훨씬 빨라져서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 다음은요. 중국 부동산 바닥 신호. 요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이제 왕정 차장이 계속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중국에서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부동산 부양책을 쓰고 있다고 하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냥 다 지어놓은 깡통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서 다시 그 아파트 단지 전체를 그냥 폭파시켜버리는 뭐 그런 장면도 본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던 중국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지난 3월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지난해 말부터 중국 당국이 쏟아내 부동산 부양책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평가인데, 중국 최대 부동산 리서치 연구소 차이나 인덱스 아카데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중국 100대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이 제곱미터당 16,178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10만 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익숙한 평당 계산할 때 3.3 곱하잖아요. 그죠? 3.3을 딱 곱하면 딱 평당 1,000만 원이네요. 중국 100대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이 평당 1,000으로 2월보다 0.02%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처음으로 신규 주택 분양가가 전달 대비 올랐다고 하고요. 신규 주택 거래 규모도 늘어났고요. 3월 100대 도시 신규 주택 거래 면적은 전월 대비 20% 이상, 그리고 전년보다 40% 이상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얼어붙었던 중국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면서 중국 부동산 기업들 실적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중국 상위 100대 주택 건설업체 판매액이 1조 7,600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증가했네요. 중국 상위 100대 주택 건설업체 판매액. 그래요. 1조 7,600억 위안이면 요즘은 그냥 여기다가 200 곱해버리면 되거든요. 200 곱해가지고 짜투리 딱 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200 곱하면 딱 352조 요렇게 나오는데, 그죠? 거기에서 352조에서 위에 짜투리 대충 떼가지고 그냥 한 340조 정도 되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야, 340조나 팔렸다고요? 엄청 팔렸네. 스케일이 다르니까요. 중국 국립부동산연구원은 앞으로 중국 경제의 여건이 꾸준히 개선된다면 주택 구매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분기에도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하고요. 부동산 시장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도 긍정적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연구원이 이렇게 기대된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 지표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오히려 낫고요. 3월 50개 주요 도시에서 승인된 주거용 토지 공급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30% 증가했다고 하네요. 옌워진 상하이 이하우스 차이나 연구소 대표는 주택용지 공급 증가는 주택시장이 점차 회복되는 과정에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 신뢰 회복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회복세는 통계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지난달 16일 발표한 70대 도시의 2월 신규 주택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3% 올랐고, 2021년 9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이어져 온 하락세가 17개월 만에 멈춘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중요해 보이네요. 우리나라 시장이 2021년 6월 달에 3,300 고점을 찍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하반기부터 조금 시장이 계속 좀 안 좋아지는 듯 하다가 22년부터 본격적으로 빠지긴 했는데, 21년 9월 신규 중국 70대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 지수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70대 도시 가운데 2월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가격이 오른 곳은 각각 55곳과 40곳에 달했는데요.
이는 전달과 비교해서 신규 주택 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19곳, 기존 주택 가격이 오른 지역은 27곳 늘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말 이후 대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 국면에 들어섰고요. 향후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지려면 주택 구매 심리 회복이 지속돼야 한다라고 중국 부동산 정보공사가 그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미국의 집값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중국의 집값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약간 그 레깅이나 리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국가별로. 하지만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결국은 글로벌 부동산 시장도 2003, 4, 5, 6, 7 이때 올라갈 때 우리만 올라간 게 아니라 미국 올라가고 중국 올라가고 뭐 다 난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부동산 잡겠다고 아무리 해봐야 글로벌하게 그때 골디락스 분위기에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다 핫했고요. 미국이 먼저 2006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때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2013년 정도까지 안 좋았고요. 반면에 미국은 2006년 하반기부터 안 좋아졌다가 2012년부터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한 1, 2년 시차는 있는데 그동안에 중국이 계속 안 좋았다가 중국이 일단은 바닥 치고 돌아서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 다음 기사는 삼성 시스템 반도체 정비 모바일 두뇌 엑시노스 2200 재투입한다는 이 부분인데 왜 퀄컴을 안 쓰고 다시 또 엑시노스를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사진에 그 전 세계 AP 시장 점유율이 나오네요. 이 컴퓨터 우리가 노트북이라든지 PC는 이제 CPU를 쓰잖아요. 그죠? 모바일에는 AP라고 이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를 씁니다. 전 세계 AP 시장 점유율이 대만 미디어텍이 35%. 이 미디어텍은 거의 다 중국 휴대폰에 들어가나 봅니다. 그 다음이 퀄컴이 31%, 그리고 애플이 16%, 그리고 UniSCC 중국이 11%, 그리고 삼성전자가 7% 하고 있네요. 갤럭시 시리즈 엑시노스 칩 탑재 계획을 보니까요. 저가형, 중급형, 고급형으로 해서 모델별로 나눠져 있는데 저가형에 해당되는 갤럭시 A14 같은 경우에 엑시노스 1330을 탑재해서 올해 상반기에 출시가 되고요. 중급형에도 엑시노스 1380, 고급형에는 갤럭시 S23 FE하고 갤럭시 S24, 엑시노스 2400, 엑시노스 2200 이렇게 탑재해가지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한다고 하네요.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두뇌 전쟁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높이고 갤럭시 제품의 원가도 절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모바일 AP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인데 삼성전자는 당초 갤럭시 S 시리즈에 엑시노스와 퀄컴에서 제작한 AP인 스냅드래곤을 함께 탑재해 왔는데 지난해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갤럭시 S22에 투입했던 엑시노스 2200에서 수율과 발열 문제가 생기자 올해 출시한 S23에는 전량 퀄컴 제품만 탑재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보급형 모델들에마저 대만 미디어텍 등 경쟁사에서 설계한 제품 투입이 늘면서 삼성의 글로벌 AP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쪼그라들었는데요. 삼성전자는 2019년 AP 시장 점유율을 14%까지 끌어올렸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7%로 5위까지 추락을 했고요. 삼성이 위축된 사이 대만의 미디어텍이 35%로 1위에 올라섰네요. 엑시노스의 부진은 단순히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MX 사업부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최근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AP 매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9.9% 늘어난 9조 3,138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요. 작년에 핸드폰이 많이 안 팔렸는데 글로벌하게 근데 AP 매입액이 50%나 늘었다 그죠? 이거는 수량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가격이 높아진 건데요. DX 부문 전체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8%로 카메라 모듈과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제치고 가장 컸다고 합니다. 이 AP가 차지하는 그 원가 비중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AP 매입 부담이 커진 데 대해서 퀄컴의 AP인 스냅드래곤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하지만 삼성전자는 최근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엑시노스 2200의 수율을 올리는 등 개선에 나섰고요. 다시 AP 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도전을 시작한 것인데, 우선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된 갤럭시 S23 FE는 올해 4분기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업계는 가격이 8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선보인 갤럭시 S23보다 한 단계 낮은 사양이지만 동급 가격의 제품과 비교하면 월등한 성능을 자랑한다는 분석이고요. 업계에서는 제품이 흥행할 경우 1000만 대 이상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은 그 엑시노스의 수율이 안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퀄컴의 AP 스냅드래곤을 구입하면서 단가가 높아지면서 그 마진도 안 나오고 그렇게 됐던 거네요. 플래그십뿐만 아니라 A 시리즈로 대표되는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라인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갤럭시 A 시리즈가 얼마나 팔리느냐에 따라 삼성전자의 한 해 스마트폰 성적이 결정될 만큼 A 시리즈 비중이 지금 커졌고요.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퀄컴에 내준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갤럭시 전용 칩 등 차세대 AP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시스템 LSI 사업부는 MX 사업부와 함께 AP 솔루션 개발팀을 신설해서 AP 최적화와 차세대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AMD와 ARM에서 핵심 개발자를 영입해서 내부의 CPU 최적화 전담팀도 꾸렸다고 합니다. 이 ARM이 그때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로 그죠? 손정희 회장이 매물로 내놨던 회사고 삼성이 인수하니 많이 했던 그 회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브랜드를 확장을 해서 AP를 넘어서 통신용 칩 시장까지 노리고 있는데, 엑시노스 커넥트 브랜드 첫 제품으로 UWB 기반 근거리 무선통신 반도체 엑시노스 커넥트 U100을 최근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UWB는 넓은 주파수 대역에 걸쳐서 낮은 전력으로 대용량 정보를 빠르게 전송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라고 하네요. 기기 간 거리와 위치를 수 센티미터 범위에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서 스마트홈과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고 합니다. UWB 기술을 탑재한 기기가 지난해 3억대에서 2030년까지는 18억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30년이 되면 전체 스마트폰 중에서 58%와 그리고 차량 중 33%에 이 UWB 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엑시노스 커넥터 U100은 동작별 최적화된 전력 모드를 구현을 했고요. 저용량 배터리로 장시간 작동시켜야 하는 모바일이나 위치 파악용 태그와 같은 사물 인터넷 기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뒤에 UWB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좀 뭐 어렵긴 한데요. 예, 이런 것도 삼성이 준비를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알고 우리가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야,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마지막 기사, 하이닉스 운영 자금용 2조 규모 교환 사채를 발행했다라는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자사주 1775만 주로 교환 대상이고요. 낮은 금리로 선제적 조달을 했다라고 하는데,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수요 부진과 고객사 재고 조정 여파로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15억 달러, 약 2조 규모의 교환사채, EB라고 하거든요. 교환이니까 Exchangeable Bond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환을 한다는 거죠. 보통 이제 컨버터블 본드, CB 많이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채권을 주식으로 컨버트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교환사채는 이미 발행돼 있는 주식하고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채권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내가 100억을 투자했으면 100억 원어치의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라 확정된 계약서에 명기된 그 교환 가격으로 어느 시점까지 계약된 시점 안에서 그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조건을 잘 봐야 되거든요. 조건이 좀 굴욕적으로 조건을 했다면, 야, 이 회사 뭔가 좀 어려운 것보다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EB는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인데, EB 투자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EB를 발행한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고, 교환을 원하지 않으면 채권 금리를 받고 만기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10만 원, 100억 원어치를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딱 해놨는데 주가가 5만 원이 됐어요. 그 5만 원 된 주식을 굳이 10만 원에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만기에 그 사채 이자랑 합해서 이자 원금 돌려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발행일은 오늘 11일인데 주당 교환 가격이 11만 1180원으로 됐고요. EB 만기가 7년이고 다음 달 20일부터도 언제든지 주식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면 하이닉스가 주가가 얼마지? 하고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이닉스의 주가는 지금 84,400원, 어제 대비 한 2,800원 빠져가지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할증 발행된 거다, 그죠? 발행 목적도 중요한데 불투명한 자금 조달 환경이 도래한 만큼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고, 원재료 구매 등 자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으로 올해 1분기에도 지금 적자가 유력하고, 지난해 4분기에 1조 9천억 정도 영업 손실을 냈는데요.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1분기에도 하이닉스가 수조 원대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3조 5,580억 정도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웜의 심수학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화이팅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